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16살의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도쿄 시나가와 스포츠랜드 건물 앞에도 이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치던 A군의 눈에 박스 안에 놓여있던 어떤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리병에 든 콜라였습니다. 지금은 유리병보다는 캔이나 페트병 상태로 주로 판매되지만 이때는 콜라가 병에 든 형태로 훨씬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병을 집어들고 확인해보니 병 뚜껑도 단단하게 밀봉된 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누군가 전화를 하다가 두고 갔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가방에 넣은 채 숙소로 돌아옵니다. 새벽 1시경 아까 가져왔던 콜라를 집어든 A군, 냉장고에 넣어뒀기에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시원하게 콜라를 들이킨 그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콜라를 전부 뱉어냈습니다. 숙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콜라가 상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아무래도 맛이 대단히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돗물로 입을 헹궈내고 화장실에서 나온 A군이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A군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까지 받았지만 결국 A군은 그날 새벽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사이아나칼륨에 의한 중독, 흔히 청산가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A군의 사건은 곧 연달아서 벌어지게 될 무차별 범행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 되었습니다. A군이 숨진 4일 오전 8시 15분경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15번 국도 북쪽으로 약 6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46세, 근처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로 그의 사건 현장에서도 역시 콜라병이 한 개 발견되었으며 남은 콜라 안에서 첫 번째 사건과 같은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 역시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누군가 두고 간 콜라를 가져왔던 주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가 콜라를 가져온 부스 주변 일대에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를 일제히 조사했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수상한 콜라 한 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가게 바깥의 공중전화 근처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 수단이 콜라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탄산음료였기 때문에 용의자의 연령대도 젊은 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범인이 아마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여러 공장들을 지정해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콜라를 발견했던 공중전화 부스들 근처에 혹시 사건 당일 콜라를 두고 간 사람을 봤던 사람은 없는지 목격자를 찾는 협조문을 붙이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도 딱히 눈에 띄는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두 개의 사건이 지나간 이후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어 그렇게 범행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에서 떨어진 곳인 오사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39살의 어떤 남성이 공중전화에 놓여있던 콜라를 발견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와 함께 있던 직장 동료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콜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도 A군과 마찬가지로 콜라를 일부 뱉어내긴 했지만 역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가 마셨던 콜라 안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남성은 기적처럼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퇴원했던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후유증 등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널리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다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랬다는 추측들이 많지만 확실한 사유는 불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다시 한번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쿄역의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던 43세의 남성은 퇴근을 준비하다가 계단에 놓여있던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꽤 묵직한 종이박스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었고 누구도 손에 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가 싶었던 남자는 문득 사건을 떠올리고 이 초콜릿 상자를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선 처음에는 단순 분실물로 분류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제조사에 다시 전달되었는데 상품의 일련 번호가 훼손되어 있던 것을 본 제조사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실험실에서 초콜릿을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들 안에서 청산가리 반응이 검출되어 제조사는 이걸 바탕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앞선 사건들과는 다르게 초콜릿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초콜릿이 발견된 날짜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콜릿이 도쿄역에서 발견된 날짜는 2월 14일, 바로 발렌타인데이였기 때문인데요.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 특히 젊은 층이 챙기는 기념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비록 수단이 콜라에서 초콜릿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젊은 층이란 키워드가 동일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점이 더 존재했는데 바로 상자 겉에 의문의 편지가 한 장 붙어있던 점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교만하고 추악한 너희를 처벌한다였는데요. 편지가 작성된 방식 역시도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곰으로 만들어진 도장에 이 글자를 하나하나 파내어서 글씨를 쓰는 대신 도장으로 찍어낸 방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네 번째 사건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네 번째 사건과 동일한 날짜에 벌어졌습니다. 2월 14일 전철역의 화장실에서 초콜릿을 주었던 남성. 이 남성은 전철 안에 탑승한 뒤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대로 전철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키하바라역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었는데요. 의외로 병원이 내린 진단은 식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식중독 판정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보였지만 이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경찰에서는 이날 앞서 동일하게 초콜릿이 사용된 네 번째 사건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먹고 남긴 초콜릿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이 초콜릿에서도 역시 청산가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주 미량의 청산가리였기에 다행히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사건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월 14일 이전에도 도쿄역에서 비슷하게 누가 놔두고 간 초콜릿을 여기저기서 봤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언만 있었을 뿐 실제 초콜릿을 회수하진 못해서 그 초콜릿들 역시도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았지만 제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 초콜릿들도 누군가 손을 대거나 섭취를 했다면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벌어졌던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콜라만이 아닌 초콜릿도 범행의 수단이 되었지만 최초 범행이 콜라였기에 청산 콜라 사건 혹은 시안산 콜라 무차별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지금은 음료수 자판기 안에 캔으로 된 음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병으로 된 음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병음료를 수단으로 삼았던 것 역시도 자판기에서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병음료의 경우 누군가 이물질을 섞어 넣더라도 위에 있는 뚜껑만 감쪽같이 닫아두게 되면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위험이 너무나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자판기 등의 병음료 대신 한번 뚜껑을 열면 티가 확 날 수밖에 없는 캔음료, 그리고 뚜껑을 돌려서 개봉하는 스크류캡 형태가 주가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음료수와 초콜릿 등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음식을 수단 삼아서 벌어진 것 때문에 용의자도 혹시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일본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던 이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추적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찾는 것에는 실패했던 듯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또 한 가지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구입한 음식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자란 슬로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남이 두고 간 음식이나 주운 음료수 등을 절대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범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선 인지하기 어려웠던 듯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8년 후인 1985년에 비슷한 범죄인 파라쿼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 한 번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선 목숨을 끊었던 세 번째 피해자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창피해서 그런 짓을 벌였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보도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다는 증언, 또 해당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중독된 환자가 보이는 특유의 증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콜라를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한 것인지, 그게 아니었다면 왜 퇴원 후에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인지, 또 이 사건을 진짜 세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일지, 이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청산콜라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도 분석이 되었는데 아무나 피해자여도 상관없다는 묻지마 범죄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이른바 육회범의 소행으로도 보았습니다. 육회범은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이런 소동이나 사건을 매스컴 등에서 시끄럽게 다루면 더욱 크게 쾌락을 느끼는 유형의 범죄란 것이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불안정에 의한 욕구 불만 등이 원인이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은 1992년 시효가 만료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또 왜, 어떤 목적으로 저질렀던 사건이었을까요? 197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무차별 범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